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또 신군부의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에 빗댄 겁니다. 비상 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기현 의원에게 절대자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거라며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김 의원도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 누군가 자신의 편지를 법원에서 열람해 유출하고 셀프 격앙했다고 친윤그룹을 조롱했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 인터뷰를 거의 매일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한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신 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 그전까지는 잘 안 하셨죠? 사실 뭐 저는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무리수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 사태를 주동한 사람들이 둘까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비대위 전환 시점부터 나오는 무리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리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언론에다가 제 의견을 활발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응을 자제했었는데 비대위 전환 그 이후부터는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자기들끼리 제 뒷담화 하다가 그게 언론의 카메라에 노출되어 가지고 기사화가 되고 그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던 분들이 그 내부 총질 문자라든지 최리따봉에 대해 가지고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로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하는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 들으신 게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아주 중차대한 정치적 문제들을 놓고 그냥 뭉개면서 가고 그래서 또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야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준석 자리를 지워버리고 비대위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형태의 사태 진척이라고 보는 분도 없을 테고요. 만약 이게 제가 뭐 신군부에 비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게 신군부인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제가 이런저런 댓글도 보고 그랬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지지했다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보수정당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게 공개가 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과연 보수정당을 살리자는 의도냐 아니면 이 윤석열 정부를 망치자는 의도냐 아무래도 후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요, 이게 사실 모든 것이 어느 시점에 딱 필요한 시점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뭉개고 가다 보면 양비론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제가 시발점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보내시고 네. 그것을 원내대표 열람하는 과정이 노출된 다음에 그때 끊었으면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휴가를 간다. 그다음에 그 뒤에 어디 기자들이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는다. 뭐 챙기느라 바빠가지고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한 달 동안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고 어느 시점에라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적절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안 왔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야
한 달 동안 해명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네가 이제 좀 조용히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수 진영에서 많이 보였던 양비론적인 자세 아니면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자세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싫다는 것을 제가 판사님께 쓴 편지에도 정확히 밝혔고 그래서 제가 가처분 신청을 건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힘으로 찍어내리거나 아니면 세력의 크기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이렇게 뭉개고 아니면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새 속에서 비판받는 건데 저는 지금 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절차적으로 옳은 건지에 대해 가지고 자기 양심을 걸고 이름을 걸고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조용히 해라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해법으로서 이 대표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말꼬투리 어떻게 잡을까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뭐 신군부란 표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에게 대해서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너무 치졸해서 다투지 않는 것이지 세부적인 표현들 다투기 시작하면요. 저는 사람에 대해 계곡이라 한 적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어제부터 신군부 지적이라는 것도요. 네. 신군부가 일단 양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때 서울에 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라는 것이 있었고 심재철 의원이 나중에 소회를 밝혔지만은 그때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들은 너무 어렸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때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가지고 회군했고 그때 신군부는 그것을 오판했던 것이 야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며칠 뒤에 더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한 아픔으로 남아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역 회군 때 서울이라는 공간은요. 광주와는 또 다릅니다. 서울역이라 그러면 옆에 외신들도 많이 있고요. 광주에 무슨 택시 운전사 해가지고 잠입할 필요도 없어요. 외신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역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투쟁이 지속되었다고 한다면은 광주처럼 무슨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그들이 위협했을 때 그것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사실 제가 그 편지에 썼지만은 전혀 본인들이 민주주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짐이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광주 시민들이 그것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의 선봉에 선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의 영역 안에서 네.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더 넓은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제가 솔직히 보수 정당 역사상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데 바짝 엎드려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사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말꼬리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이 사태가 과연 제대로 된 상황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시고 그 평가를 역사에 남기시고 저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당내 의원들 중에 보면요. 최재형 의원 같은 분들 소신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드러내셨고 하지만 저에게도 어떤 이런 행동을 주문하시고 네. 이런 것은 제가 듣기에도 축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이철규 의원 같은 보십시오. 맨날 무슨 말 한마디만 말꼬리 잡으러 와가지고 양두구육 그랬더니만 어떻게 개 같은 소리를 하느냐 개고기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달려들잖아요. 전혀 저는 그걸 축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말꼬리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인상인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야기 길게 하셨는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윤석열답지 못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뭐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까? 대통령과? 안 하고 안 받습니다. 안 하고 안 받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유감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자가 어떠한 취지에서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정치인의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느냐. 뭐 어쨌든 간에 어떠한 계기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자제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는요.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부터 알려진 일련의 상황들, 시발점은 거기지만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있었던 후속 조치들에 가지고 걷어들일 수 있겠느냐. 걷어들인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 후속 조치 비대위 전환. 뭐 그걸 예. 포함해서 전부 다 걷어들여 인정하겠지만은 저는 그것도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한 달 가까이 그것을 고집으로 끌고 왔다는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바로잡히는 게 좋다. 그래야지 깔끔하게 해결해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처분 신청을 건 겁니다. 예. 자필 탄원서는 언제 내가 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저는 제가 가처분이 이렇게 처분이 길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문을 마치고 그게 17일이었을 예.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 되는 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19일쯤 이렇게 제가 하루 정도 그 신문에서 있었던 판사님의 질문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9일에 제가 제출했습니다. 19일에. 예,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게 19일인데 어제 모 일간지에게 노출됐다고 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노출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제가 알기로는 저게 상대 측 변호사 측에게 송달이 됐거든요. 22일 날 송달됐는데 공교롭게도 23일 날 아침에 언론에 그게 공개돼서 나온다? 그것도 열람용이라고 적혀가지고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거는 그 해당 변호사가 유출했을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익명의 그늘에서 비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이른바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내는데 저 탄원서에 말이죠.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누가 이준석 대표에게 와서 자 12월 말까지만 대표직에서 떠나준다면 경찰 수사도 없던 걸로 해주고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해외 여러 나라도 방문하게 해주겠다.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적인 잘잘못을 제가 만들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안에 탄원서 안에 내용을 보면요. 그 의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지만은 경과를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것이지 예를 들어 그런 의사를 전달한 누구누구를 체크하려거나 아니면 제가 폭로를 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닐 겁니다. 판사님한테 저는 분명히 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돼 왔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그런 거창한 용어를 쓸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황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폭로전을 하고 뭐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언론에 드러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제가 원래는 유출되지 않는 저런 탄원서 안에 넣는 형식으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는 얘기하는 게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에 적힌 인물이 누구냐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그걸 밝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정도면은 굉장히 그거는 제가 폭로전을 시작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물어봐도 말하지 않고요. 어제 보면 이제 뭐 보면 누가 저한테 망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꾸 도발해 보십시오. 그럼 저한테 의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가벼운 언행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누군가의 의중인지 아니면 그저 누가 한번 사태를 해결해보려 선의에 의해서 이야기해 본 것인지 당신이 구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하시면은 바보가 아닌 걸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언행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두 패널이 이준석 대표에게 꼭 물어봐달라. 네. 내가 만난다면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 장성철 소장은 이준석 전 대표 특징하면은 똑똑하고 논리적인데 요즘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감정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 이제 듣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게 지금 정권과 정권의 핵심이 생각하는 대응 방식일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나온 내용들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내용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로 일관한 이유가 결국은 대중에게 지겹다라는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것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보면 보수 정권에서 그런 걸 뭉개는 방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더 큰 폭탄 터진 경우 많았거든요. 네. 처음에 예전에 2014년, 15년 때 그때 뭐 조응천, 박관천 사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십상시 문건. 그때 예.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몇인 줄 아느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보수에서는 야 저거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하고
덮어버리기 바빴고 결국에 그 뒤로 한 2년 뒤에 터진 게 뭐냐면은 최순실 사태라는 게 터지면서 결국에는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보수 정치권 내에서. 그게 의원들 사이에 지금 이제 팽배해 있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바라보면서 들어왔던 격언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권 1년 차에 대통령과 또는 그 핵관들과 맞서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냥 그들만의 정치적 언어예요. 그 언어가 뭐 대중을 위한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 전술에 따른 언어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존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경험칙인 것인데 그거는 정의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경험칙에 따라 가지고 복지부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정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옥고를 치른 분도 있고 왜냐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공범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김상일 전 특보의 질문인데 뭘 원하는 거냐? 뭘 원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유감 표명을 원하는 거냐?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기대 안 한다니까요. 네. 안 할 거니까 저 기대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건 그래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편지에도 위에 정확히 썼듯이 정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서 해결을 구하게 된 것을 판사님께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정치의 실종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원래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이미지로 갖고 계셨던 것이 통 큰 이미지 아니면은 이렇게 좋게 푸는 이미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을 반추해 보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이제 세게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마찬가지 이것도 관례입니다. 그 당시 관례적으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여당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천에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례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보수 정권뿐만 아니라 어느 여당이든지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치주했어요. 네. 그때 여당의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도 이제 넣어가지고 네. 사실 직권남용으로 많은 분들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자 그러면은요 굉장히 엄격한 그물코를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정치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일련의 상황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 거취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 저에게 직접 뭐 둘 간의 대화 속에서 말이 새어나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있으면은 뭐 다른 역할 좀 했으면 좋겠고 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그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저도 같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건 사실 굳이 잡자 그러면 굉장히 문제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셨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지금 다른 방법으로 결국 이준석을 내쫓는 방법으로 이제 가가지고 일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실종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실종. 근데 우리가 이 비슷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걸 느낀 지점이 몇 개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경기도지사로 누가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도 사실 그냥 나가가지고 경선 붙어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경선에 지고 그냥 김은혜 의원이 나간 거였다. 그러면 아마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격분해서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이럴 명분 자체가 없었어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저간의 상황들이 정부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또는 정부적으로 조정되었다가 다른 어떤 행동들이 나와가지고 신뢰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그 지점을 좀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선거 과정에서도 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서로 틀어져가지고 싸웠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결국에는 그런 신뢰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결국 정치의 실종이라는 것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는 해법이 없어 보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아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건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이 그렇게 꺾여야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준석이 뭐 마음을 고쳐 먹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면 대통령이 부모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좀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품는다는 표현이 뭐지? 예.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부당하게 제 당대표로서의 직위를 사실상 내쫓기듯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저를 그럼 내쫓은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겠지만 내쫓은 사람이 아니면 내쫓은 세력이 저를 품는다는 건 뭐죠? 예.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너를 내쫓았지만은 나는 아량 있는 사람이니까 너를 품겠다? 제가 그것까지 허용해야 되나요? 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국민들이 볼 만큼 보고 공격하고 계속 태클을 걸고 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아량을 푸는 모습까지 하는 걸 감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그 보수 정당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절대자에게 충성하는 문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가지고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논리를 그냥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정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네. 근데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를 막 내쫓기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내쫓은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품어는 줄게. 너는 품어는 줄게. 이거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뭘 품어요? 애초에 그런 무리수를 버리질 말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더더욱 사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징계 6개월 받았을 때는 전국을 돌면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내가 이 징계는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이 징계가 내가 수용할 만하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죠. 보시면요. 제가 왜 징계 때는 가처분 안 거느냐 그러는데요. 징계 때 아마 윤리위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다퉈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를 때리려고 하면은 그 나중에 가처분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품위 유지가 안 되었다 해서 저를 징계한 거예요. 품위 유지 이런 거는요. 솔직히 걸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다수결로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했을 때 그거야말로 정당의 자율로 쳐가지고 가처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걸 걸길 바랬을 겁니다. 어떤 대중의 이해하는 것과 실제 징계했던 품목이 다른 상황에서 그런 어떤 이것에 대한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바로 한 하루 이틀 만에 X 나오면은 봐라 이준석이 봐라 징계 받을 만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분들 조언 들어보고 하니까 애초에 징계를 그 방향으로 낸 것 자체가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투지 않은 것이고요. 대신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어떤 경찰의 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 밝혀진 다음에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가처분 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별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 정치를 하기가 어렵습니까, 이제는? 함께 정치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우선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때 보면은 네. 결국에는 대선이라는 큰 목표치를 가지고 그 목표치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했던 건 있으나 지금 보면은 저는 자유나 아니면 이런 인권에 대한 철학 같은 것을 대통령과 공유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비슷하게 구현되고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그거는 고개를 갸우뚱한 점이 있습니다. 당원 가입 독려하는 거 보면 당을 떠날 생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원 가입 독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은 지금까지 당원의 중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 당에서 당원이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때나 아니면 이럴 때 내가 공천받으려고 급조한 당원들 뭐 이 정도만 다들 생각하고 모집했지 오히려 내가 모으지 않은 당원들이 당에 들어와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당원이 3배, 4배로 늘어났는데 지역구에 원래 당원이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공천준 구의원이 한 100명 모아오고 네. 그리고 내가 한 100명 모아서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있었다 치는데 그런데 갑자기 2,000명이 됐어요. 1,500명은 어디서 온 거지? 이준석이가 당원 모집 홍보해가지고 들어왔나? 그렇다면 나중에 만약에
나한테 적대적인 경선 때 표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보통 하게 되는 선택이 뭐냐면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네, 제발 저 당원들은 나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500명 정도 그 오손도손하던 시절로 가가지고 내가 공천 중 구의원과 이렇게 이해관계를 얽힌 사람들이 내 경선 나도 도와주고 그 구의원도 도와주고 하면서 내 공천은 계속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께 교육을 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받아서 정치를 하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별 고민이 없죠. 왜냐하면 오늘 어떤 언론 보도도 났던데 우리 당의 지역구 의원 중에서 한 90몇 명 정도 될 텐데 그중에 91명이 지역구에서 지난 5번의 선거에서 4번 이상이 보수당이 당선된 곳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사태가 터져도 5번 중에 4번 이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천 받는 게 중요하지 무슨 당원들과 함께 우리 동네 분위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금 더 우리 정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저만 필요하죠. 수도권 출마하니까. 자, 이런 구도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수도권에 출마한다. 서울 노원 안철수 의원과 맞붙었던. 근데 지금 이런 구도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윤핵관이 공천 받을 수 있는지. 이 보통 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윤핵관 나 아니라고 막 하던 분들이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어디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제가 윤핵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아주 못된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단어이다 이러면서 그 단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윤핵관이라 불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냐면 윤석열 좀 각성해라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출연하는데 오늘 날짜가 8월 24일이죠? 예.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나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꼭 1년 전 네. 8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때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을 찾아봤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저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그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대동소이한 우리의 어떤 정권 교체를 향한 결집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그리고 여럿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원래 사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저 때 사과의 말씀을 2번이나 반복했고요. 저 때가 아마 첫 토론회, 후보들 간의 첫 토론회냐 발표회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민영삼 윤석열 후보 당시 특보가 네.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캠프에 가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라. 아니면 대표를 계속하려면 저러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어떤 이준석 전 대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혼란이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민영삼 씨 같은 분의 생각은 저는 예.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겁니다. 저 당시 8월 달 정도면 언제였냐면요. 그 당에 이제 7월 30일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굉장히 초반부터 기싸움을 세게 했어요. 그쪽 캠프에서. 결국 뭐냐면 뭐 입당도 이준석 대표 없을 때 했죠? 그러니까 예. 패싱 입당하고 나서 뭐 토론을 하겠다느니 안 하겠다느니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흥행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토론을 여러 번 하고 토론도 뭐 2대2 토론도 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걸 기획해서 내놨더니만은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때 보도도 좀 됐었는데 토론에 불리한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당대표의 생각이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대표 머릿속에는 흥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기 마련인데 그 안에 개별 후보 하나하나가 야 토론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은 그게 누구를 밀어주기 위함이고 누구를 뭐 솔직히 골탕 먹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뭐 저 캠프에 있었던 누가 대표를 탄핵해야 되느니 뭐니 시작해가지고 아니 후보로 들어와서 대표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런 말 하고 막 이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보수 정당이 꼭 그 빠지는 지점이 있다면은 네. 대세론주의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런 힘에 의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1년 내내 지금 진행되어 온 결과가 아마 이거일 겁니다. 보면은. 예. 1년 전에 어쨌든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봤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용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그때는 더 이준석 전 대표가 더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할지 기각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거부한 건데 그때는 뭐 조용히 있을 것인지. 저는 인용되면은 제가 뭐 할 건 없습니다. 인용되면 제가 뭐 할 건 없고요. 저는 당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또 소통하고 이런 행보를 지속할 것이고. 언론으로부터는 사라질 겁니까? 저는 지금 뭐 따로 기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 인용됐으면은 대신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져야 될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각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본회의를 통해서 다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결국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법원들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판단을 했는지를 남겨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기각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질 책임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예를 들어 지난 몇 번 비유했지만은 본인이 법적 절차로서 본인의 억울함을 다투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절차이고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뭐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이 망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제가 항상 인용하지만은 한 1년 반쯤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추미애 장관이 네. 주도한 부당한 어떤 징계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걸어 가지고 거기서 이기고 그래서 복직하고 나중에 보란은 또 졌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거 보란 졌다고 해서 누가 지금 뭐라 하나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 억울한 게 있고 다투고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찰 망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망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본인이 억울한 걸 구제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비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그리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갈라서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당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댓글 보면 뭐 지지하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다고 한다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내 탓입니다. 제가 참 책임이 큽니다라고 한번 얘기할 법한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당연히 하겠죠. 아까 저 발언도 대부분 아까 말했던 갈등 상황이 정리되고 나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말한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럼 윤핵관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본인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뜬금없는 주호영 대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비대위 출범한다 그러면서 이거 고개 한번 숙이고 그거 왜 뭐가 있었나요? 지금 윤핵관들이 지금 정권 초기에 자기들이 인사고보고 다 주도한 다음에 100일 만에 지지율 추락한 것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라도 자기 책임을 언급한 바가 있나요? 모든 게 이준석 책임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당연히 책임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저는 항상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줍잖은 양비론으로 가진 않겠습니다. 어줍잖은 양비론은 가지 않겠다. 네. 가처분 인용기가 결정이 나오고 나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하지 당연히 않을까요? 할 겁니다. 예. 예. 그때 사과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사과할 것이 있다면 해야겠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예. 있다면 예. 예. 자, 시청자분들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자, 질문 보시면서 간략간략하게 단답식으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지금 상황의 책임, 당과 본인, 대통령의 책임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가처분 신청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저 수치가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준석 비율이 한 20%, 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한 50% 나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윤핵관이 한 20, 30%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비율이라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세 가지의 객관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4번, 5번에 다른 게 있었으면 저는 또 더 분산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이 전 대표 접대건으로 사태가 커졌고 각서가 없었다면 대표는 하고 있을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겠는가?
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 각서라고 하는 것, 그 김철근 정무실장이 예. 하는 것의 성격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많은 분들이 이거 공격하는 입장에서 실업 각서다, 뭐 무마 각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규정해놓고 저희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경찰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정확히 판단이 되고 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 이야기는 보시면은 너무 설명하는 게 길어가지고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 안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나온 기사 이런 걸 살펴보시면은 네.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예. 소통 공간 책 관련 얘기 뭐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거죠? 저거 얘기를. 당원 소통 공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만들었던 청년의 꿈 이런 거 네. 비슷한 거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글쎄요. 홍준표 대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시고요.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직접 만들겠다고 얼마 전에 제가 그러셨- 직접 거기에서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공간을 운영하느냐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것은 막지 않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책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대선 과정도 담깁니까?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애초에 쓰기 시작했던 네. 이유가요. 저 징계 때린 다음에 그래 한 몇 개월 동안 뭐 하지 하다가 당의 혁신에 대해 가지고 내 생각을 밝혀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책을 쓰자고 해서 쓴 것인데 이렇게 중간에 무리수 둘 줄은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의 혁신이나 정책의 혁신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전 대표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함께 같은 길을 가던 사람 사이였는데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다. 친이준석계라고 표현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장해찬 이사장과 한번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까? 장재찬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장재찬으로 와가지고 장재찬 이사장 제가 처음 본 게 뭐냐면요. 그 자유주의라고 어떤 작은 단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서 본인이 저한테 정치에 대해 가지고 여러 정견을 물어보면서 네. 처음에 인연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장재찬 이사장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장재찬 이사장이 서 있는 지금 저 자리, 저도 서봤던 자리거든요. 대선에서 청년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우쭐해 있던 모습, 그리고 뭔가 본인이 한 일군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다 생각할 때 모습. 네. 그때 저는 그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제 정치를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 장재찬 이사장은 본인의 정치보다는 뭔가에 대한 자꾸 책임의식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에 대해서 무슨 이준석 담당자를 자기가 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세상에서 그거 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토론할 생각은 없다. 무슨 주제로 토론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토론이 정책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향점에 대한 것이라면은 제가 절대 회피 안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송영길 대표랑도 이 자리에서 네. 했고 지금 장재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화는 못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취임하던 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내 거친 눈빛과 불안한 눈빛과 그렇죠? 뭐 이런 임재범의 너를 위해 가사를 인용하셨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빛, 불안한 눈빛. 그 노래 가사를 인용한 연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노래 가사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이 노래 가사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조용히 지금 상황에서 잠시 떠나서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정리되고 또 이준석답게 돌아오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겁한 화법인데요. 자기 아들 문제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참 그런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예. 네, 평생 쿨해 보이다가 자기 가족 문제거나 자기 문제거나 자기 자식 문제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예, 로마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정족들이 본인을 탄핵하려고 이렇게 해서 싸웠을 때 배신감을 느껴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처음에 전쟁에 나서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20대에 그가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이겼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 더 큰 전장에 나가려고 했을 때 또 말립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스키표가 뭐라고 하냐면은 20살에 나도 의심하던 당신들이 네. 지금 와가지고 많은 정치의 승리를 이끌고 왔던 나를 의심해가지고 역할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 나는 더 큰 전장에서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서 하니발과 싸워가지고 그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 중에서 제가 감정적이거나 욱해가지고 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은 행동을 할 때 고민하고 움직이고요. 무엇이 과연 지금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가를 판단해 가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 다만 그 조언이 제가 듣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역할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니까요. 너무 마음 안 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결정 나오고 나면은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인터뷰 하시죠.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만약에 연락이 된다고 예. 생각하고 마음의 결심이 선다면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